예. 내일이 어버이날이네요. 자, 야, 요즘에 어버이날 국경일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 듣는데. 국경일? 근데 이상하게 나이 먹으니까요. 어버이날이 좀 마음에 약간 사무쳐. 뭘 그렇게 평소에 잘못하고 지내셨어요? 아니, 부모님 생각하면 그렇죠. 부모라는 게 자식 잘 되라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고 어버이 나이가 되니까 뭔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드신가요? 5월이 되면?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요. 5월에 또 근데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또 5.18과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새벽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한 24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럼. 왜? 근데 아버지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두 분도 안 계시는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말 제 앞에서 좀 하지 마세요. 가능. 알겠습니다. 예. 사무치니 뭐 이런 얘기하면. 저 아버지도 저 군대 제대 3개월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어머니만 계시는데. 엊그제 잘 모시세요. 엊그제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광주에 공기를 내가 간접 흡연했죠. 그래서 광주가 어떻다고 그러시던가요? 광주 정확하시잖아요. 그 이야기 하셨는데 광주에 민영배밖에 안 보인다야 이렇게. 진짜 그러셨어요?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민영배 의원을. 왜냐하면 자기 아들하고 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 지역구가 아니시라서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것보다 바로 옆이잖아요. 광주 서구 갑이니까. 이거는 좀 자뻑일 수도 있고 뭐 좀 부끄러운 좀 수줍어하면서 드릴 말씀인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서 그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뮤직온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갔기 때문에 인사를 이렇게 좀 다녔어요. 거기서 헤드뱅잉 좀 하셨어요? 아니 그것까지는 아닌데 인사를 고맙습니다. 아니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잠깐 하고 다녔는데 정치인들 정말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또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옛날하고 다른 게 자기가 무슨 지도자니 자기가 뭐 이렇게 잘 아니까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는 확실히 아니더만요. 아니에요 진짜. 시대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했잖아요. 예. 그 박구영 교수 글. 그게 딱 한 번만 더 제가 인용해도 될까요? 시작도 안 했는데 하세요. 일단. 그러면 하고 나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갑자기 어버이날 생각이 나가지고 앞에 왜 카네이션 있잖아요. 탁월한 입법 성적, 개혁성, 선명성, 투쟁성에서 가장 선두에선 민영배만 같아라 2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소개 멘트 할 때마다 부끄러워하세요. 반대로 할게요. 그러면 방송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듣긴 하는데 무개혁성, 무선명성, 무투쟁성에서 가장 꼴찌에 선. 어서 오십시오. 그거는 좀 듣기 좀 편하네요. 어서 오십시오. 가장 꼴찌에 선. 아니 그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이명박, 가훈이 정직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지금 최근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되셨고요. 현재 오늘도 그거 하고 오셨는데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단장. 그게 아니고 정치검찰 사건 조작이 아니고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이니까 정치검찰 사건 조작 이걸 붙여 읽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조심할게요. 아까 말씀하시던 거 마저 하십시오. 아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해요? 아니 지난주 똑같이 그러면 방송 밖에서 말씀하시고 오시면 되지. 나는 민영배 의원 만나는 게 즐거우니까 자주. 그러면 어떻게 꼭 필요할 때 온다 이렇게 정하면 안 될까? 이게 방송 밖에서 할 이야기를 꼭 방송 중에 하기에 시간이 없지. 우리가 만날 시간이 없지. 자, 아까 박구영 교수 이야기 그거 한 번 더 해봐요. 한 번 더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시민이 주권자가 정치하는 시대가 바뀌었다. 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 2016년 17년 16년에서 17년 넘어가던 겨울 촛불 있잖아요.
그 촛불 때부터인데 그 촛불이 타오르던 예. 그 시기에 박구용 교수라고 전남대 철학과에 정치 철학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이분이 칼럼을 하나 씁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시민 불복종에 복종하는 정치라는 칼럼이에요. 이 칼럼에 맨 뒤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따라서 지금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임무는 시민 불복종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촛불을 든 시민들 의지에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촛불을 든 시민이 전위 앞서 나가는 프론트라면 정치는 반걸음 뒤에선 후위가 돼야 한다. 이 순간 촛불보다 앞서 계산하고 촛불 몰래 타협하는 정치는 주권자를 유린하는 범죄다. 혁명의 아침 정치인과 지식인의 유일한 의무는 시민들의 말을 받아쓰는 것이다. 이게 지금 8년 전인데 근래에 와서 보면 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나 근래 이 흐름을 보면 정치의 주체는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고 이 주권자 시민들이다. 그 촛불을 든 시민들이 이번 경선 과정에 대거 개입해서 이번 총선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경선 결과, 총선 결과를. 그래서 이 흐름을 내면화하지 못하면, 자기 것으로 갖지 못하면 정치 잘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그제 광산 그 뮤직 온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기 갔더니 수만 명이 모여서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다 알아요. 네가 뭐 하는 놈인지, 네가 어떤 정치하는지.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실시간으로 저한테 막 요즘 문자가, 저를 비난하는 문자가 막 와요. 왜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대책단에서 특검을 한다. 그런데 제가 특검을 한다고 한 거는 지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김성태 회장의 대북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모해 위증 교사, 모해는 누구를 이렇게 혼내려고 위증, 가짜로 말을 하게 해서 하도록 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해! 라고 하는 걸 막 회유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사건을 자료도 제출 안 하고 검찰이 자꾸 딴소리 하니까 그러면 특검하자. 특검할 수밖에 없다. 이거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바로 특검법 발의할 거다. 그래서 그 발의 팀장을 지금 이성윤 당선인 전 검사장 있잖아요. 중앙지검장 했던 이분이 주동이 돼서 5분으로 꾸려서 이게 이제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렇게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는, 사건을 비틀고 왜곡하고 없는 걸 만들고 있는 걸 덮고 하는 검찰의 범죄 행위, 위법 행위를 다루는 특검을, 그러니까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검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조국 사건 과정에서 뭐 황운하 사건 과정에서 또 어디 사건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어디까지 범위를 할 것인지, 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설정할 수 그 검토 중이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오보가 나버렸냐면, 민영배가 단장으로 있는 특별대책단에서 조국 사건을 특검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조국 사건을 지금 어떻게 특검을 합니까?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그게 아니고 노한중 그 부산 의료원장 있잖아요. 맞죠? 예. 거기 조민 당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그 조작을 했다고 지금 공수처에도 고소를 했잖아요. 6명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포함시킬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막 지지자들이 막, 그러니까 어떤 신문들이 막 그걸 오보를 했어요. 민영배가 이화영 이거 여기 특검에다가 조국 사건 특검을 한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했다고. 언론 특성이죠. 그중에서 가장 섹시한 거 하나만 다 걸면 다른 거 다 제껴지고 조국 사건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거시기 하잖아요. 지금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오늘 또, 아까 또 조국 사건 특검하면 어때요? 그게? 아니 그것은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런 검사들의 그런 이 사건 조작 알겠습니다. 그 검사들의 행위, 검사들의 위법 행위를 들여다본다. 어디까지 예. 할 것인지 아직 안 정했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 보니까 와, 제 표현을 하자면 온라인 스파이들이 많은 것 같아. 그걸 갈라치기라고 하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부러 몇 군데 전화해봤거든요. 그런 막 되게 욕하는 문자를 보낸 분들이 많아요. 요새 저한테 요 며칠 이틀 사이에. 그래서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두 분은 제가 한 5군데쯤 전화해봤거든요. 한두 분은 우리 당원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거짓말로 때리면은 바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이번에는.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와서 네. 그 간첩들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직 본문도 못 들어가서 지금. 10분 빨리빨리 남았는데.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원구치소 다녀오셨죠? 네. 근데 이화영 부지사 접견 불발? 세상에 아침에 안 된대요. 그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하거든요. 엊그제 김태년, 윤호중 두 분 의원님들이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던데,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갔어요. 9명이나 갔어요. 근데 안 된대요. 조금 전에 9시부터 심의 열었는데 안 된대.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처음에는 면담을 안 해줘요. 구치소장이. 면회를 접견을 못하게 하는 것 안 해주는 건 뭔 기준이 있으니까 저한테 교도소장 아니 구치소장 자체가 이 면담을 못하겠대요. 그래갖고 한참 한 30분간 저희들이 항의를 했잖아요. 아니, 어처구니 없네. 그러니까 그쪽 논리는 아마 그거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증거 조작한다. 그럴 수 있다. 그런 우려로 접견. 그렇죠. 우리가 접견을 하면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딴소리 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 진실이 두려운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진실이 두려워서 그런데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 한 줄 아세요? 와다 나 진짜 추가 사건이 수사가 또 생겼대요. 별건이 또 생겼대요. 그 이번에 또 뭐래요? 안 가르쳐줘 그거는. 근데 그건 안 가르쳐주면 또 생겼대. 지난번에 저희가 수원지검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전에 그 검사범죄 TF에서 갔을 때 검사범죄 대응 TF라고 있어요. 김용민 팀장이 하고 저도 이제 참여하는. 근데 그때도 그랬대요. 오늘 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검찰은 진실을 규명되지 않도록, 진실이 규명되지 않도록 방해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자료를 왜 안 주냐. 근데 법무부 통해서 연락도 안 왔대요 아직. 저희가 4월 말에 자료 제출 요구를 쭉 해놨는데. 법무부에 했는데 네, 아직도 그런데 구치소에 법무부에서 안 내려갔다. 글쎄 아직 오도 안 했대. 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자, 여러분 채팅창에 민영배 TV 구독 좀 해주세요. 채팅창 아. 상단에 있습니다. 아 그거 좀 해주세요. 그거 진짜 10만 얼른 넘어가지고 너무 느려요. 한 번 나오면 한 10,000명씩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0명씩밖에 안 올라가. 새날도 지금 100만이 코앞인데 잘 안 올라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새날 100만부터 하고. 아니요. 이게 들어오신 분 다 구독하신 분들이세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며칠 전에 수원지검장 출신의 전관이 이화영 회유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라고 보도가 있었죠. 네. 네, 저희들도 제보도 받았고. 그래서 그 기록도 그 접견 기록도 좀 내놔라 그랬더니 그것도 예. 법무부에서 아직 제출을 안 왔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답하는 거 응답하는 걸 아예 거부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전관을 통해서 이화영을 3번이나 만납니다. 만나서 그 전관을 만나고 나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어요. 네.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할 문제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상황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어, 술판, 전관 이야기가 다 나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사건 중에 아직 기소도 못한 사건이 이게 남아 있는데 대북 송금을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하는 비용을 대납했다 이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 사건을 만들려고 해도 좀 제대로 뭘 좀 앞뒤가 맞게 만들어야지. 뭐 하려고 경기지사가 예? 그것도 자기가 내는 것도 아니고 대신 대납해 주라고 해가지고 가겠다고 왜 하겠어요? 무슨 이유로? 그때가 어떤 타임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 뭐 등에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가기 직전에 그렇죠. 네.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네.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끝나느니 마느니 하던 때요. 그때. 예. 그래서 끝내보려고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거짓말했던 게 들통난 거잖아, 이것도. 바로 그 지점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특검법 만들어서 가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 거짓말함이 들통나면요, 그 거짓말한 검찰은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검찰은 그게 없어요. 거짓말하면 거짓말한테 들통나면. 이게 제가 언론에 참 유감인 게 저희가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것 발의하겠다는 것 자체를 자꾸 무슨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저쪽고 뭐 이쪽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검찰이 자기 부장을 하는 건 검사들이에요. 지금 이 정치 검사들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건을 만들어요. 없는 사건을. 그걸 만들려고 어떻게 회유를 해요. 세상에 검사가 하는 뭐해 이중 교사가 뭐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관을 갖다 투입하고 이게 뭐예요. 안 쪽팔려요 진짜 대한민국 그러니까 검사들이. 검찰 상층부와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이재명 도지사한테 보고했다고만 말하면 우리가 다 맞춰줄게. 다 세준다. 다 맞춰줄게. 짜 맞춰줄게.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잖아 또 일단은. 아이고 변호사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막 여러 가지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고 아니 당사자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법정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안 했다고 지금 갖다가 엉터리 자료를 막 갖다 주면서 저희를 오히려 뭐 이상한 사람들로 몰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다 안다니까요. 안 몰아죠 그렇게 해갖고는. 이번에 술판 이것도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술판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안 쓰지 말자 그래요. 술판 뭐 연어 파티 뭐 이런 거 쓰지 말자.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정확하게 사건 조작, 모해이중 교사 여기에 핵심인데 자꾸 술판 그러니까 그게 진짜 했나? 얼마나 마셨대? 뭐야 소주를 뭐 물병에 들고 갔다고? 뭐 어떻게 했다고? 여기다 초점이 맞춰져요. 우리가 그 얘기가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렇게 회유하는데 사건을 꾸며대는데 이게 도구로 활용됐냐 안 됐냐 이것 때문이지 이거 자체 때문 아니에요. 아니 활용하는데 뭔 말로 했으나 뭐 물병에다 술 담았고 했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등 관련한 재판이 뭐 대장동 포함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떤 조작 그 틀 안에서 어떻게든지 엮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쯤 끝나야 되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미 끝난 사안이에요. 국민 심리 속에는 그것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선거라는 게.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검찰이 쿠데타를 시작해요. 이러저런 사건들을 거쳐요. 마지막에 와서 대장동 가지고 또는 무슨 성남 FC 무슨 광고 가지고 또는 이런 대북 이 송금 쌍방울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한 거잖아요. 엮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계속 안 돼요. 지금. 이제 이쯤이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의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우리도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대책단이 생긴 거예요. 네. 대응하려고. 해도 너무하니까. 진짜 해도 너무해요. 그러면 지금 언론도 그렇고 분위기가 이 건도 특검으로 갈 거냐 여기에 관심이 지금 맞춰져 있어요. 특검으로 갑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리고 여기서 예. 분명히 말씀해 드리는데 감추는 놈이 범인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네. 최상병 사건 지금 거부권 행사 안에 많이 하잖아요. 감추는 네. 놈이 범인이지. 네. 예.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감추는 놈이 범인이고 그건 이 나라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렇게 많아지면 보수 언론들은 특검 만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만큼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밝힐게요. 지난번에 거부권을 뭐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하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할 거예요. 해야지. 해야죠. 검찰을 못 믿으니까. 아니 검찰이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꾸며대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것도 자유조치를 거부하고 오늘 접견도 못 하셨던 것들이 다 특검 사유에 해당됩니다. 찾아보면. 그럴 수 있겠죠. 네. 이거 은폐니까 이것도. 아니 선출 권력이 가서 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만나겠다고 왔는데 못 만나. 이 자체가 법 위반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핑계가 있기는 하지. 형식적 조건을 만들죠. 지금 선거만 남았거든요. 다음 달이 아마 선거 나올 텐데 선거만 남았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접견해서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고립돼 있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 중요해요. 고립돼 있고 술 먹이고 정관이 오고 하면서 마음이 살짝 바뀌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것도 개연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뜬금없이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봐보세요. 세상에 법사위원이 법무부에다가 이 자료를 좀 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게 교도소에 전달도 안 됐다. 구치소에 전달도 안 됐대. 구치소장한테. 오늘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가서. 전달도 안 됐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특검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지난번에 법원에서 요구한 그 자료 그 공문을 분실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죠. 예. 오늘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있대요. 그러니까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실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 자료 보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 중순까지 보낸대요. 몇 달을 삐대는 거야 이게. 삐대요? 야 오랜만에 들어오네. 삐댄다는 말. 고향 말. 자 어쨌든 자료 제출 거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특검 사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특검이 최해병 특검, 이화영 부지사 관련한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한동훈 특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특검이 많아지면 검찰이 뭔가 제대로 수사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번에 김건희 관련한 명목급 수사를 치고 나오기는 했어요. 그것이 썰이 여러 가지 돼요. 두 가지가 있죠. 예. 하나는 검찰의 반란, 하나는 이제 뭐 특검 방지용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건 좀 너무 점잖게 말씀하신 것 같고 하나는 검찰 내분. 그러니까 그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윤석열 뭐 저 민정수석 뭐 법무장관 이 라인하고 한동훈 뭐 이원석 뭐 송경호 뭐 이 라인하고 이게 지금 뭐지 좀 안 맞다 뭐 어느 쪽으로 보세요, 우리 의원님? 그런 설이 하나 있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용산의 기획이다 이건. 네. 기획을 할 만하다. 여건이 돼. 아니 말이 돼 말이. 첫째, 이거 하면 김건희 특검 여론 무마용이 좀 될 것 같아. 이거 해도 별로 타격감이 없을 것 같아 자기들한테. 그잖아요. 별로 타격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를 딱 이렇게 하는 척하면 이 김건희 사법 리스크가 약간은 좀 희석돼. 뭐 저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했지. 뭐 검찰 내 새로운 세력이 뭐 달라고 지금. 이원석이가 대선 후보 되나요?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윤석열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죠. 이게 한 6개월 남았다 모를까. 참. 아유. 제가 그런 정도 용기만 있어도 조금은 봐주겠네요. 조금. 근데 그건 이제 도저히 봐줄 수 없는데 조금 봐주겠어요.
그 말의 근거는 이원석이 한동훈과 동기인데 나이는 훨씬 많아요. 이원석이. 그쵸? 근데 네. 이 소위 이제 속칭 한동훈의 가방못지였다. 같은 동기지만 한동훈이 잘 나가니까 무색무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 기획을 한다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 그때 그 검찰총장 인사할 때 쫙 이제 막 소문이 이렇게 돌았잖아요. 거기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들었고, 근데 그렇게 진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있긴 있나 봐요. 지금 내부 검찰 내부에 불만이. 그래서 설득을 했다. 뭐 그런 설이 있거든요. 불만이 있는 용사를 건 사실- 설득했다. 네. 김건희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지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좀 정리 좀 해보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하자면 약간 사법 리스크에서 약간은 클리어. 이걸 좀 해보자. 이런 게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더 그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크냐 이걸로 계산해 보면 금방 그냥 예, 김건희 특검 방지용인 것 같다 이런 뭐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이제 원래 전공 과방위 전공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관련돼서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지금 여기에 언론 자유지수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언론 자유지수가 62위로 추락했다. 이거는 진짜 작년에 47이 올해 62 이게 아시아에서 1위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랬죠. 예. 근데 문제 있는 상황?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그 다음 바로 뒤에. 우크라이나보다. 아이씨.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는 나라에 해당이 된 거예요. 지금.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거기다가 점수가요. 순위도 순위인데 점수가 엉망이에요. 가장 낮았던 때가 72 하던 2016년인데 예.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렇죠. 그때가 71.42였어요. 음. 근데 이번에는 몇 점인 줄 아세요? 60점대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64.87인데 어떻게 해, 이거? 근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럴 것 같아요. 봐보세요. 바이든 날리면 했다고 비행기 안 태웠잖아요. 전용기. 그래서 제가 그때 오분발하면서 악썼잖아요. 전용기가 대통령 겁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인식이 무슨 인식이냐면 국가 권력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공적인 이 사물들이 물건들이 일들이 자기가 혼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의 사유화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행기를 안 태워버려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했고 지금 방심위가 하는 거 봐보세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선방이나 방심위 하는 거 봐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보도 아니 세상에 방심위원장이 오메 고발 사주하고 똑같은 그거 좀 어떻게 하세요? 저 아니 근데 이게 방심위원장은요. 미치겠는 게요. 탄핵 안 되나요? 탄핵이 안 돼요. 왜요? 민간기구거든. 아, 금감원이랑 비슷하네. 그렇죠. 어. 그런데 하는 건 공적인 일을 해요. 이거 그래서 22대 때 저희들이 법을 바꿔야지. 방심위법 바꾸려고 그래요. 네. 바꿔야 돼요. 공적인 기구로 위치를 만들어 놓고 네. 탄핵시켜 버려야지. 아니 공적인 기구로 만들어 놓고 이걸 중립화해야 돼. 확실한 중립화. 그러니까 정치적 후견주의 방송 공영방송이나 이 공공 매체에 대한 공영 매체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빼고 탈색하고 아니 제거하고 이거를 독립된 이 중립지대에 딱 세워야 돼요. 근데 이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걸 그냥 그분들 손에만 맡겨놓으면 되냐. 근데 MBC를 보니까 맡겨도 돼요. 오히려 더 자율성을 주고 정치적 이 후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러면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훨씬 평화로워지면 자유로워지면 방송의 질이 올라가고 공영방송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될 거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싫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언론 자유 순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방송 3법 다 거부해버렸잖아요. 방송 3법은 다시 당연히 해야죠.
그때 거부권 행사한 거 전부 다 다시 할 거예요. 네. 그럼 또 행사한다고 또 해야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탄핵당합니다. 그건 이제 자기 알아서 할 어. 일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야 어쨌건 언론 자유를 위해 어마어마하게 싸우셨는데 사실은 아 진짜 싸웠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효능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진짜 근데 기분 안 좋아요, 진짜. 싸우는 과정이 결국에는 윤석열 몰락의 과정이라서 저는 계속 싸워야죠.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이 그런 거부권들 행사하고 입틀막 하고 언론 자유주의 떨어뜨리고 하는 과정이 대통령으로 부적격자라는 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인증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 이미 결과가 판결이 났는데. 선거 결과가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요. 당신의 국정을 거부한다잖아요. 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오신 김에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십니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죠. 이제 연임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본인이 만들어 놓은 판이면 본인이 마무리 지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재충년도 하고 대선을 준비하는 게 낫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도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전략기획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저는 그런 전략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략이 안 되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개인 없고. 민영배 의원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에요. 그 어느 쪽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정치인이 공적 포지션을 정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그걸 정립하려고 하는 분들은 내가 어쩌냐로 사고하지 않아요. 지금 그곳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역량과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냐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아 본질이 그것이다. 예. 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냐 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이재명 대표는 연임하세요 마세요 그게 물어보면 안 되고 지금 민주당의 대표에 어떤 사람 어떤 분이 필요하냐 어떤 대표가 필요하냐 대표의 조건을 정립하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찾아서 당원들이 대표에 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에요. 즉 지금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하는 직책 직위가 필요로 하는 과제가 뭐냐 이걸 먼저 살펴야 돼요. 가령 이제부터 당 운영을 당원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부터 당 운영을 분권하는 체계에 맞게 바꿔줘야 한다. 이제부터 당원들의 교육과 연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된다. 이제부터 당원들이 당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이제부터 원내에서 원내대표가 있긴 하지만 당이 앞으로 노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쫙 점검을 해보면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걸 점검하는 과정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원매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없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줘야지 자꾸 지금 그 보수 언론들 이쪽에서 또 무슨 이상하게 접근을 하잖아요. 이 뭐 갈라치기 하고 막 갈등 유발하고 막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미지 막 이상하게 씌우려고 막 마치 욕심꾸러기여서 막 자기가 뭐 해. 우리나라 지금 윤 정권의 인사가 망가진 게 그걸 안 해서 그래요. 지 말 잘 들은 놈 데려다 놓으면 그게 국정을 제대로 할 사람을 데려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당이나 당원들 차원에서 어떤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토론회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이거는 가만 놔둬도 저는 국민들이 특히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자기 의지를 갖고 하냐 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쯤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럼요. 그런 얘기들이 막 오겠고 역시 그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바뀌었는데 알겠습니다. 여전히 옛날식으로. 그러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DJ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DJ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은 국민들의 반발짝만 앞서가라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원래 타협하고 거래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무조건 전의가 아니에요. 정치인은 후위예요. 후위. 배구하거나 뭐 축구하거나 그러면 앞서 나가서 사람들이 있고 뒤에서 백업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조직이 그런 게 있는데 전의는 이미 지금 촛불 시민이었고 정치인들은 그 촛불 시민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따르면 돼.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계세요. 대중이 틀릴 수도 있잖아. 뭐, 틀리고 맞고를 판단하지 말라니까. 그것이 정답이니까. 네. 틀렸더라도. 아니 근데 틀리지 않아요. 틀릴 그렇죠. 수가 없어요. 집단지성은 틀리지 않습니다. 자신도 의견을 내면 돼요. 저희가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면 대중들이 판단해. 그래서 절대로 촛불보다 앞서 계산하고 촛불 몰래 타협하지 말아라. 제가 그 협치를 머릿속에 지워라 그랬더니 그것도 또 막 왜곡해버리잖아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예, 촛불 몰래 타협하지 말고 촛불에 앞서 계산하지 말고 이 정치공학이라고 하면서 정치를 뭘 잘 안다는 사람들이 맨날 했던 것이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걸로 대중을 끌고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된다니까요. 그 의원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주권자 시민이 네.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한동훈은 동료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을 모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 한동훈의 언어와 이재명의 언어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동료 시민이란 말은 생각하다 가까이 가보려고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리고 듣기 좋잖아요. 내가 들어가 줄게. 니들하고 등급. 내가 같은 그렇지. 급이야. 그게 아니고 이재명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가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처음으로 지지했던 이재명을 처음 지지했던 현역 의원을 처음 지지했던 호남에서 이른바 친문에서 처음 지지했던 이유예요. 이유. 정치 철학, 공인의식 이런 게 분명한. 그렇죠.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석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9일 날,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인 거죠. 9일 날 있다고 그러는데 전망 한번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황골탈퇴, 상전벽해 이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사람 바뀌면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죠.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는 말도 거의 맞는 말일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하면은 미리 정해놓지 않고 질문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미리 정해놓지 않고란 말은 안 하던데. 그러니까 뭐 자유스럽게 뭐 받겠다 이런 그래도 뉘앙스가 미리 나왔는데. 정해놓지 않고란 말은 안 했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본인의 스타일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제가 영수회담 끝나고 나서 그랬잖아요. 예상했던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가 가지고 와서 품에서 꺼내서 읽는 거 준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이제 지났으니까 뭐 마크에서 어떤 분들까지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진짜 예상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크에서 활약했다는 두 분이 나와서 인터뷰 해놓은 거 보니까 기대가 잔뜩 있대요. 그래요? 네. 아유. 그리고 어떻게든 그걸 만들려고 하대요. 그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게 가야 하고. 그런데 진짜 그렇게 가주면 너무 고맙죠. 하긴 그렇죠.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고마운 거고. 네. 국민들이 야 윤석열 바뀌었네 이 말이 나와버리면 TV 끌어하던 분들이 야야 좀 틀어봐라 뭐라는 거 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쉽게 안 바뀔 겁니다. 그 기자회견은 이제 뭐 마음이- 형식은 그렇게 막 하는 것처럼 할지 모르지만 본질이 바뀌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는 뭐 그런 거죠. 뭐 김건희 특검 뭐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수사 중이니까 지켜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100% 100%. 거의 100%. 그러니까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역시 소문난 자체 먹을 것 없는. 그럼 그 기자회견이 지금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영수회담은 안 그랬어요. 솔직히 막 아유. 영수회담 제안한 것만 해도 뭐 득점 포인트가 어쩌고 막 했잖아요. 근데 뭐 되드냐고요. 그러니까요. 금깨여의 우리 의원님의 그래서 기대는 안 하지만 그러나 바람은 뭐냐? 좀 뭐 제대로 좀 해봐라.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변화는 우리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변화가 아니고 자신의 생존을 위한 변화가 될 겁니다. 만약 변화가 된다면. 안 그러면 정치적 생명이 언제까지 갈지 누가 사실 알겠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나 민주당에서도 안 바뀔 거 알고 지켜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바뀌면 사실 깜짝 놀래지.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바뀌어 버리는 순간 안 바뀌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정체성의 저는- 혼란이 온다고 생각해요. 바뀌는 순간 윤석열 고정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포지셔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번 해왔기 때문에. 극우의 포지셔닝을 했기 와, 때문에 늪이네 늪. 네,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늪이네. 어려운 이야기죠 그게. 변화 불가능. 말을 알겠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님, 자 오늘 앞으로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면 정말 좋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민영배답다. 민영배만 맡아라. 근데 이거 진짜 이제 그렇게 하시게요. 그러니까 근께요. 예. 따로 얘기하시자고 지금 방송에서 하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나오고 안 나오고 제가 뭐 따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실 거니까요. 그러시게요 그럼. 네. 그나저나 참말로 애쓰시오. 아따 그렇지 마시오. 뭐 내가 진짜로. 뭐라고 그런다요. 아따 참말로 애쓰시오. 부끄럽구만. 그래도 야, 이 새날 같은 곳이 한 100개쯤 생겨갖고 그러면 정권 안 뺏겼죠. 그러니까요. 어. 아니 자, 근데 이제 언론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치인들하고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언론판도 그렇게 바뀌어야 하고 바꿔야 하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예를 한번 써볼게요. 네. 예. 조심히 가시고요. 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민영배 의원이었습니다.